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무수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선 희망의 아이콘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정의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네. 정의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현재 총사퇴한 상황이고 예. 사퇴한 후에 월요일 날 이훈주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세 분의 비대위원으로 일단 비대위 체계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을 제가 오뚜기에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의당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정의당이 이번 기회를 좀 전화위복 삼아서 오뚜기처럼 다시 다 일어서기를 바라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뭐 해결책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뭐 좀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안개 속입니까? 여전히 안개 속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예.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이 걸어온 10년, 더 길게 보면 과거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진보정당 20년 역사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현 시기에 진보정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그리고 대안들을 만들어가면서 당내에서는 지금 전면적인 재창당도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달라진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지난한 성찰과 또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의원님 별명이 배짱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진짜요? 개미와 배짱이의 배짱이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배짱? 제가 2010년도에 수도권 최초의 진보구청장으로 당선이 돼서 4년간 우리 국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예. 2014년 선거에서 약 1,200표 정도 차이로 아쉽게 낙선을 했습니다. 함께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팬클럽을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요? 보통은 이제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뭐 정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치하는 동안에 팬클럽이 보통 만들어지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낙선을 하고 나서 팬클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예. 우리랑 함께 다음에 꼭 다시 구청장으로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팬클럽인데요. 네네. 팬클럽 이름을 배짱, 그래서 저도 네네. 개미와 배짱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배짱 있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배짱 있게. 네. 진보정당이 작은 정당이고 또 힘이 많이 없는 정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배짱 있게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힘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배진교 짱이라고 하는 좀 의도 담았어요. 배진교짱, 그 배짱? 당시에 뭐 쌈짱 뭐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짱 붙이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제 별명이 배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딱딱 맞네요. 네네네. 의원님이 음반을 내신 가수이기도 진짜? 하세요. 진짜요? 뭔가 이 숨겨지는 포스가 범상치 않다 싶었는데. 출판 기념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많았는데 네. 좀 다른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반을 한번 내보자고 주변에서 제안을 좀 해주셔서 음반을 내게 됐고요. 제가 그 당시 음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행복한 동행이라고 예. 1집 음반입니다.
이 일집 음반을 낼 때 예. 제가 20대 때 좋아했던 노래가 파초예요. 수아진의 파초. 파초. 그래서 수아진하고 파초도 같이 불렀고 아, 이 음반에는 제가 이제 구청장 하면서 만났던 우리 이웃들의 얘기도 있고 제가 20대 때 산업천장에서 새끼손가락을 잡히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내용도 담은 곡도 있고 이 집을 아직 못 내고 있는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이 집은 구청장이 당선되면 내겠다고 네. 했는데 낙선이 돼서 그 뒤로도 아직 이 집을 못 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우리 의원님의 인생책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의원님의 인생책은 너무나 존경받는 이 네.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이고요. 국토와 역사의 뒤안에서 띄우는 엽서라는 부제가 있는 이 책입니다. 읽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신영복 교수님은 뭐 아시다시피 1968년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대의 나이에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계속 평생을 보내야 했던 네. 그런 운명을 사셨던 분이죠. 그래서 1988년에 이제 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셨습니다. 그때의 성찰을 담은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네.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책이죠. 이후에 1996년 출감한 지 8년 만에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신영복 선생이 어떤 주제를 잡고 그 주제와 어울리는 지역에 가서 본인의 에세이를 쓴 기록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연재를 하던 글이었는데요. 신영복 교수가 찾아간 여행지의 25곳과 또 그에 관련된 글, 또 직접 그려놓은 사파도 실려 있어요. 관광지도 있고 휴양지도 있잖아요. 신영복 교수님이 다녀온 여행지는 어디가 있어요? 책에서 다녀온 곳은 20곳이 넘게 다녀오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북한산 그리고 섬진강 네. 그리고 한산섬을 비롯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익히 한 번쯤은 다녀봤을 법한 네. 곳들인데 사실 저희들이 무심코 지나간 곳들이 사실 많은 거죠. 그 역사적 이야기가 담긴 곳들을 많이 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신영복 선생님의 역사 현장에서 들려주는 그 얘기는 저에게 큰 또 감동이었고 화두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뭐 많은 책을 읽으셨을 텐데 그 가운데 이 책을 인생책으로 하게 된 이유는 있으신가요? 학생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노동운동하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일을 이제 하고 있을 때인데 시민단체라고 하는 활동이 세상의 부조리, 불평등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을 하는 곳이고 네. 그런 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나눠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나무야 나무야를 접했을 때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30년 전이지만 그 시대에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어서 저에게는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는 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다시 소개하게 된 이유는 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화두는 변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우리 시대가 여전히 30년 전보다 더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 차별이 해소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한 번쯤 신영복 선생님이 던졌던 이 나무야 나무야에서 던진 화두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인생의 책으로 소개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뭐 이런 해답이 있다가 아니라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다는 느낌. 그래서 그 뒤에 생각이 더 많아진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 책머리에서 신영복 교수님이 짧은 글이라 어차피 많은 것을 담을 수도 없고 담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두를 던지듯 쓰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영복 선생님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복 교수가 전하는 이야기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을 바꾸는 우직함. 네, 키워드로 뽑지 않을 수 없는 게 전체 그 시작하기 전에 쓴 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글의 제목이기도 하고 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이 통일혁명당 사건은 60년대 최대의 공안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네. 158명이 검거가 됐고요. 그중에 50명이나 구속됐기 때문인데요. 네. 1968년에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종태라는 사람이 혁명 조직인 통일혁명당을 만들어서 네. 반미 그리고 반정부 활동을 벌이려 했다라는 거죠. 큰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신영복 교수도 이제 1968년에 당시 27살이었는데 대학에서 이제 독서회를 하고 또 연합서클 세미나를 이제 조직하면서 네. 반정부 혁명을 꾀했다. 그리고 이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라는 죄로 1심과 2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이요? 네. 그리고 이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신영복 교수님은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시면서 이곳은 나에게 대학 같은 곳이었다, 뭐 상아탑 같은 곳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깨달음이 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교도소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아마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도소 생활이 아니었으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법한 사람들을 아주 다양하게 만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이론이나 어떤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변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우직함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요즘의 우직함이라니, 우직함을 던진 화두라니. 요즘 시대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우직함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온 글이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온달산성에서 쓰신 겁니다. 네. 이 평강공주와 온달 이야기는 뭐 진영 씨도 그렇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 온달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는 늘 바보라고 하는 별칭이 따라다닙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온달이 뭔가 능력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신분이 미천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런 식의 비하하는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공주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신분과 뭐 이런 당시의 제도를 다 뛰어넘어서 온달과 사랑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고, 네,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평강공주도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우직한.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맞추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 어리석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대한 변화도 있지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 원칙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덧붙여지고 후대에까지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유는 수많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선생님이 우리한테 던지는 화두는 이미 짜여져 있는 세상에 나의 많은 것을 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세상이 바꿔질 수 있도록 나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력해서 변화시켜가는 삶이 더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훌륭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 부분에서 그래 난 잘 살았어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왠지 그 청년 시절에 또 공장에 취업하셔서 앞서 손가락을 절단하는 네네네네. 사고까지 겪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제 학생운동을 마치고 어떠한 역할과 어떤 활동을 할까 고민하다가 노동 현장을 선택했고 사실 이제 노동 현장에
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긴 시간 습득하고 가야 되는 곳도 있고 또 네. 이제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 노동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단순 노동하는 현장에 갔다가 프레스에 새끼손가락을 잘리게 됐고요. 세상에. 새끼손가락이다 보니까 잘 대화할 때도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새끼손가락은 가슴속의 약속 같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잖아요. 저는 없는 새끼손가락이지만 가슴 속에 저와의 약속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와, 그때 그 충격, 그 고통, 그 이후에 회복되기까지 심적 고통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안 흔들리셨어요? 상당히 아팠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팠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도 되게 많이 아팠고. 젊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한동안 집을 못 갔죠. 아. 부모님들이 놀라실까봐. 말씀도 못 하셔. 혼자서 네, 이제 네,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도 산재 사고가 워낙 많았고 네. 현장에 가보면 새끼손가락 또는 손가락 두세 개가 없는 분들이 그냥 일상일 정도로 그런 산업 현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감추거나 아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런 현장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나에게 맞는 역할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현장에서 나와서 이제 노동단체에서 이런 산재사고나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고요. 최근에 저 국회에서 의미 있는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네네. 지금도 역시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으시더라고요. 재작년 겨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서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50이 넘게 산재사고로 사망한 이한빛 아버님, 김용균 어머님과 함께 단식을 했는데 그 단식 중에도 여전히 이런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저항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여전히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목숨이 더 소중하고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확고히 자리 잡아가는 네. 그런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에 겪은 아픔, 그때 새긴 약속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켜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러고 보면은 정치로 오는 길은 당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험난했다고 좌절과 실패 속에서 뭐 오뚜기처럼 일어선 네. 희망의 아이콘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렇구나. 8번 떨어지신 거예요? 9번 떨어지신 거예요? 선거를. 제가 이제 9번 출마해서 2번 당선됐으니까요. 어. 5번 만에 구청장 됐고 또 3번 낙선 이후에 이제 비례대표 당선됐습니다. 사실 정치를 처음부터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쭉 하는 과정 속에서 부패 정치인은 다시는 이제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낙천 운동을 시민단체가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시기에 여전히 국회에 오면 안 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된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양당 체계가 아닌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진보정당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당시에 이제 권영길 전 대표님, 이제 민주노동당을 창당해서 막 하고 계실 때였는데 시민단체에서도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 힘을 보태서 함께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2003년도에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우직함, 예, 인정합니다. 전 정말 인생책으로 삼으실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예, 세상을 바꾸는 의직함. 네.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 있으세요? 당연히 배우자죠. 아. 왜냐하면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했을 거야. 9번씩. 맞아. 배우자가 항상 하는 얘기는 학생운동도 했고 노동운동도 했고 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회를 이롭게 하고 또 제 스스로가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일인데 정치는 노력에 비해서 평가를 절하받기도 하고 맞아요. 또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과정이 많잖아요. 특히 너무 상처 많죠. 정치인 본인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저희 많고 너무 인정합니다. 예. 또 가족들의 희생 없이 사실 정치하기가 되게 어려운 네. 대한민국 조건이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는 굳고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한 3개월 동안을 이렇게 냉전을 좀 치렀던 것 같아요. 그분도 하실 만큼은 말리셨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가야 될 길임을 배우자도 인식하고 반대 의사를 접었죠. 그리고 선거할 때 한 2번째까지는 이게 뭐 당선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의례적인 어떤 선거 지원이었는데 2번 정도 떨어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오기가 생기나 보더라고요. 배우자도. 그다음부터는 할 때까지 가보자. 열성적으로 갈 그냥. 때까지 가보자. 아, 우리 여기서 우리 배진경 의원의 사모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 정말. 그때 진짜 우리 있어요. 사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지금 맞아.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그럼요. 맞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정치인 배진교에게 가장 큰 힘이 된 사람은 최영미 당신입니다. 스윗하다. 멋쟁이.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도 선거운동을 하면 당신 보고 찍어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워낙 잘해서 배우자 보고 찍는다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덕도 많이 봤죠, 사실. 예. 두 분 다 애쓰셨네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관계 가운데서 후배 사랑이 좀 크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 곳곳에서 이제 묻어나는 이 후배들에 대한 어떤 충고들, 어떻게 네. 보면 뭐 이렇게 조언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에게 네. 또 전하는 편지였는데요.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또 내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신영복 교수가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게 일하는 사람의 사고인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덧붙이는데요. 예전에 이제 고서에 보면 차칠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발을 사러 장에 가는데 신발을 이제 사기 전에 자기 발에 윤곽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사이즈에 맞는 걸로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장에 가다가 탁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그 탁을 들고 오느라고 정작 그 신발을 못 샀던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사실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뭐하러 탁을 가지러 집까지 가십니까? 그냥 장에 가서 당신 발에 맞는 신발을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랬더니 아니 탁이 중요하지. 내 발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게 아니겠습니까?라고 오히려 차칠이가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이 본질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 우리 잘 구별하자. 그리고 당신이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탁이 아니라 발을 상대하고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라는 조언을 들려줍니다. 그 부분이 완전 좀 명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후배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나를 밟고 지나가라 얘기하시면서 허준 선생님이 스승께서 본인의 몸을 해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에게 남기고 간 미량 얼음볼 네.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아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신영복 선생님 굉장히 관심이 많다 하셨는데 그런 관계의 핵심은 뭔가요?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와 평등이고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 사람에게는 감어인 그러니까 성찰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감호수라고 해서 물에 사람 얼굴을 비춰서 본인을 살펴보라고 한 건데 선생님은 오히려 무감호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비춰보는 것은 나의 표면만 살펴보는 일이기 때문에 감호수 하지 말고 감어인 하라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실제 나에 대한 성찰과 평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는 성찰할 수 있는 관계. 네. 그래서 감어인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저는 이제 연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한편으로는 스승이고 한편은 제자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기꺼이 내가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대의 마음이고 그랬을 때 사람의 관계가 평등해지면서 책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평등이야말로 자유의 최고의 가치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예, 예. 인간이 서로 평등하게 대했을 때 스스로의 자유도 극대화된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연대와 평등 그리고 개인 사람에게는 성찰이라고 하는 감언이 이게 선생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 관계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구청장 계실 때 엄청 유능한 구청장이셔가지고요. 일 잘한다고 4년 동안 인천시 군구평가에서 연속 1위를 하시고 주민들과 엄청나게 소통을 또 많이 한 네. 그런 구청장님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소통으로 되게 성공하신 구청장님이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또 많이 좀 아프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의원님? 너무 소통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요. 큰 병은 아니었는데 네. 사실 이제 2010년도에 제가 인천 남동구청장이 될 때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민주노동당 출신의 진보구청장이고 얼마나 어깨가 무거워요. 또 40대 초반의 이야. 구청장이었거든요. 거의 예. 전국 최연소 젊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책임감과 무게감이 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시에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이었어요. 2010년도에도. 그래서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 예. 근데 이제 소통의 첫 출발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취임하고 한 거의 100일 동안 주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우리 직원 이제 공직자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네. 술을 주면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문화. 그랬죠, 거절하면 무시한다고 생각하시기 그럼요. 때문에 또 술을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성격 안 좋다는 얘기를 네, 안 네. 들으려면 또 네, 한잔 네. 해주셔야죠. 세상에. 지금도 이제 기억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언제든지 불러서 부르면 털털하게 그냥 논두렁에 앉아서 막걸리 마실 수 있는 또는 그냥 주점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실 수 있는 청장으로 기억을 해주셔요 아직도. 예, 예.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네. 이제 저녁 약속 장소로 가는데 뒷목이 너무 뻣뻣한 거예요. 이런. 이래서 사람이 죽나 보다. 그 정도.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네. 동네 병원으로 갔더니 이 어깨 근육이 너무 세게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네. 스트레스에다가 긴장감에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이 핏줄을 누르고 있었다고. 큰일 나요, 원이. 긴장하면 승모근이 올라가고.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 이완 주사 맞고 그리고 또 술 마시러 갔죠. 술병 나신 거였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통을 얻으시고 간을 잃으셨던. 아이고. 의원님 이제 구청장 시절 얘기까지 들었는데 네. 우리 권지정 씨, 예, 드디어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한층 더 시청자분들과 네. 가까워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네. 있다 없다 게임인데요. 네. 네, 게임이라고 하면 또 치아가 이렇게 또 드러나죠.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한 질문에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집 음반을 낸 가수시잖아요. 2집 음반을 낼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언제요? 당선. 다시 구청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당선이 되실 때 이 집 앨범을 내시기로. 재선되시면. 최근에 의원실 보좌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보좌 직원들 중에 몇 분이 아무래도 2집 음반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좌 직원들이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때는 여기서 라이브 해주십시오. 네. 2집 내면 다시 불러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진짜? 스윗하신 분이시네요. 언제요? 자발적인 건 아니고요. 얘기하라 그러셔가지고. 저희 배우자가 네. 그런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네. 출근할 때, 잠잘 때 꼭 뽀뽀를 해야 되는 오. 그런 아까 언제가 오늘 아침이었네요. 아, 진짜요? 어. 아, 스윗하시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인지도 높은 국회의원을 보고 부러워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시군요. 있죠. 있어야 뭐 의원님도 정치인이면 살아계시니까. 정치인이면 당연한 부러움이죠. 네. 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과한 말이나 퍼포먼스를 해서 맹폭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인지도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치인이라면 예.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만큼 인지도도 커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부러운 일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 바뀐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점이 바뀌셨어요? 좀 많이 투덜거리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구청장일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투덜거림보다는 이거를 어떤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책임지고 집행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자리이고 또 의제를 많이 던지는 자리다 보니까 네. 의제를 던졌는데 이게 잘 공론화가 안 되거나 또는 정부에서 잘 수용을 안 할 때 투덜거림이 많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단체장이 갖고 있는 장점과 또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네. 이 두 개의 장점을 잘 살리려고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솔직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배짱 최고, 배짱!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평등은 자유의 최고치. 신용보 선생님께서 무등산을 오르면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이 얘기는 뭘까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는 네. 예.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무등산의 한자어가 이 무등이 없을 무자에 등급 등자입니다. 계급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산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 신영복 선생이 사위의 샘물을 길어 올린 겁니다. 예.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무등의 능선은 아무 욕심 없이 하늘에 그은 한 가닥 선이었습니다. 완만하면서도 무덤덤한 능선은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무등산은 최고의 산이 아니라 무등의 산, 곧 평등의 산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평등하고 산과 들판이 평등하고 나무와 바위가 평등하다는 자연의 이치를 무등산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위아래를 나누고 예. 뭔가의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적어도 이 무등산이 함유하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평등한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함으로써 우리 개인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다. 이런 말씀도 여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평등한가? 하고 질문을 하게 돼요. 의원님 어느 정도 평등이 구현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 노회찬 의원님의 어록 중에 대한민국은 만 명만 그렇게 법 앞에 평등하다. 아, 그만큼 만인이 불평등이 심하고 불평등의 심화가 결국은 양극화까지 가져왔다는 것이고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가 차별금지법조차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나아가고 있지 못한 현 주소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선생님께서 이 책의 또 하나의 주제로 비극은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끈다. 예.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울림이 컸어요, 사실. 조선시대의 여성으로서 시인이자 화가로 유명한 사임당과 허난설원의 삶을 비교하면서 네. 허난설원의 삶 자체가 조선시대의 여성으로서의 시인과 화가로서 유명했지만 여성의 삶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불행한 삶을 이제 우리가 다시 목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비극은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비극들이
그 당시의 아픔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준다 이거죠. 그렇게 드러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최근에 일어난 일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아픔을 진실로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들이 대선 기간에 지하철역에 출근 투쟁했잖아요. 이것을 둘러싼 논쟁도 많았고, 그런데 장애인들이 왜 출근 시간에 그렇게 불편함을 안기면서까지 출근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픔에 대한 정직한 진실을 우리가 이제 마주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이 아버지 간병비, 병원비를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죽게 만드는 사건. 이 부분은 정말 비극적이지만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아픔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맞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신영복 선생이 무등산과 평등을 얘기할 때 우직함,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우직함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다 같이 조금씩이라도 우직하게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제 앞으로 남은 그 국회의원 임기 동안 어떤 과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정활동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가실 건지요? 제가 이제 전반기에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정무위원회 소관이 금융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비롯한 기관들인데 대표적으로는 금융과 공정인데, 지난해 국감은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모든 상임위에서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독점의 문제, 갑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다뤘거든요. 예. 대한민국 사회가 정치 민주화를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 대기업 독점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만들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대 공룡 기업이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대한민국의 신경제 민주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독점도 막고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도 이제는 신경제 민주화를 위한 플랫폼 반독점법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있어서 550만에 해당하는 이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길은 무엇이냐. 저는 이 플랫폼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상화시킬 때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예. 봅니다. 물론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두텁게. 그러나 이건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이런 플랫폼과 중소자영업자들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하반기에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땠어요? 그냥 딱 이 그 드라마 대사가 떠올랐어요. 예. 이 안에 우직함이 있다. 이 안에 있는 우직함으로 국민을 위해서 세상을 바뀌게 도와주시는 의원님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야 한 줄 평 가능할까요? 예. 이 책이 상당히 두께는 얇은데 예. 저는 굉장히 짧은 글에 담긴 이토록 깊은 인간학적 사유, 이렇게 한 줄 평 하고 싶습니다. 네. 읽는 건 금방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생각이 되게 길어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요. 끝으로 의원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무야를 통해서 정치인 배진교를 조금이나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은 나무야는 숲을 이루기 때문에 네. 더불어 숲을 만드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직함을 담고 있는 우리 배진교 의원님, 작은 정당의 큰 사람, 앞으로 많이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문학 분야의 다양한 도서들을 놓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판사 김동현의 책 뭐든 해봐요입니다. 작가는 로스쿨에 다니던 시절 간단한 시술을 받다
혈관으로 들어간 주사액 때문에 시신경이 괴사하는 의료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결단으로 절망과 우울한 현실 속에서 화를 내는 대신 시력 상실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장애를 받아들이기로 하는데요. 작가는 자신에게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행합니다. 치료와 로스쿨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 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장애인권센터 변호사를 거쳐 작가 김동현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실패한 일에 대한 후회보단 도전조차 하지 않는 일을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요? 시각을 잃고 판사가 된 김동현의 책, 뭐든 해봐요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황승택 기자의 책, 다시 말해줄래요? 입니다. 2015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4년간 치료와 재발을 반복하며 투병 생활을 마친 작가는 기자로 복직해 일하던 어느 날 급격한 고열과 탈수 증상을 겪게 됩니다. 고열과 탈수 증상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로 급성 중이염에 걸려 며칠을 앓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청력을 잃게 됐는데요. 급성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 상실, 청력 상실로 인해 알게 된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면면들, 인공 와우 수술로 인해 외부 장치의 도움을 받아 청력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해 책에 담았습니다. 청각을 잃자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차별의 소리들, 황승택 기자의 책 다시 말해줄래요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비욘 나티코 린데 블라드의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소개합니다. 26살의 다국적 기업의 임원으로 지내던 작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과 차를 비롯한 모든 전 재산을 처분한 후 태국으로 건너가 숲속 승려가 됩니다. 17년 동안 마음속 소음을 잠재우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17년의 수행을 마친 작가는 고향 스웨덴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일상에서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지혜를 전합니다. 스웨덴인들에게 널리 사랑받던 작가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몸의 기능을 급격히 잃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놓아주십시오. 그때 불안과 걱정도 함께 떠날 것입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삶을 마친 숲속의 현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 비욘 나티코 린데 블라드의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여름을 담은 그림책 2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책 속에 담긴 시원한 여름나기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여름을 담은 그림책 첫 번째는 2022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입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독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이수지 작가는 비발디의 사기 중 여름이 울려 퍼지는 시골집 마당, 노랑, 빨강, 파랑 물풍선을 던지며 한여름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림책 여름이 온다에 담았습니다. 주요 색인 파랑색은 물놀이와 한바탕 퍼붓는 비로 표현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여름을 만끽하는 싱그럽고 생명력 넘치는 여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연과 아이들이 한껏 어우러진 오감으로 체험하는 듯한 신나는 여름방학 같은 그림책, 여름이 온다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안녕 달의 그림책, 수박 수영장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선 해마다 여름 햇볕이 한창 뜨거워지면 수박 수영장이 개장합니다. 엄청나게 큰 수박이 쩍 하고 반으로 갈라지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 놀 수 있게 되는데요. 논일하던 아저씨들도, 고무줄 놀이하던 아이들도,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들도 수박 수영장의 개장 소식을 반깁니다. 커다랗고 시원한 수박 수영장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달콤한 여름 축제. 여름이 되면 또다시 생각날 시원한 그림책, 수박 수영장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